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 세계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리스트 그리고 클래식 음악 작가인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클래식계 엔잡러 박소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날씨가 들락날락했어요. 네. 엄청 더웠다가 추웠다가 근데 그 날씨를 좀 온전하게 즐기면서 잘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감기는 좀 나으셨습니까? 네, 감기가 아주 오래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걱정해 주신 덕분에 지금 완치가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바이올린과 비올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악기잖아요. 이 바이올린 하니까 비올라도 하겠다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어떻게 두 악기를 다 하십니까? 원래 바이올린은 취미로 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나이 또래 많은 연주자들이 그렇듯이 정경화 선생님의 독주회를 우연히 보게 돼서 저런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유학을 가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다 보니 이제 부전공으로 악기를 하나 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프를 배우고 싶었었거든요. 하프요? 네, 하프가 우아해하고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해보고 싶었었는데 하필 하프 클래스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올린과 비슷한 악기 다른 친구들이 하는 비올라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라츠라는 다른 학교에 시험을 쳐가지고 그 두 악기를 모두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만약에 하프 클래스가 꽉 차지 않았다면 어, 하피스트가 하프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또 평행 세계에서는 또 그렇게 하프를 또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선생님의 바이올린, 비올라 연주를 모두 다 보고 싶어집니다. 자, 오늘도 박소연의 책과 음악 이야기로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50원 유료 문자 샵 1041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두 분께 리움북스에서 나온 박소연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을 갖고 오셨어요. 이쪽 분야 좀 클래식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장르물은 클래식과 가장 동떨어져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공포 영화로 유명한 엑소시스트의 경우에도 펜데레츠키의 첼로 협주곡 2번이 등장을 해요. 네. 그 셔터 아일랜드에는 말러 피아노 4중주. 맞아요. 네. 그리고 하니발 렉터로 유명한 양들의 침묵에서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그리고 영화 조스의 유명한 BGM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이죠. 신세계로부터의 4악장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더 잔혹하거나 아주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장면에서 아주 서정적이거나 아주 정돈된 클래식 명곡들이 등장하여서 좀 아이러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장르 소설에서도 클래식이 중요한 복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일본 작가인 나카야마 시치리의 제목도 음악가의 이름이 들어가요. 안녕 드뷔시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첫 시간에 만나봤던 이우역의 테마록 같은 경우도 이런 장르 소설에서 클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재미난 책들이죠. 특히 오늘 소개할 책들은 모차르트나 파가니니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나 바흐의 악보 속에 숨겨진 비밀 등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작품들로 좀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흥미도 당겨지고요. 또 생각도 다시 하게 됩니다. 워낙 그 유명한 스릴러에 나오는 영화 음악들은 어떤 분들은 클래식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조스가 특히 따란따란을 하면서 클래식을 들었을 때 이거 조스 배경음악 아니야? 이런 식으로 더 생각을 하죠. 좋습니다. 모차르트만 해도 독살당했다는 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 정말 독살당한 걸까요? 우선 모차르트가 35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까지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독살설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당시 유행했던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폐혈성 인두염에 감염되어서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작가 매트 리스의 소설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는 이 독살설을 다른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있어요. 우선 작가 이름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매트 리스를 붙여서 읽으시면 조금 매트리스가 돼서요. 네. 원래 이름은
매튜 베이넌 리스인데 줄여서 이제 필명으로 매트 리스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의 대표작이 바로 2011년에 출간된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입니다. 소설은 모차르트의 누나였던 난네를이 모차르트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동생이 죽음이 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 난네르는 직접 모차르트의 죽음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매우 흥미롭죠. 원래 제목은 모차르트의 마지막 아리아예요. 하지만 모차르트의 죽음의 비밀을 모차르트가 작곡한 마지막 흥행 오페라인 마술피리에서 찾고 있어서 번역될 때 마지막 오페라라는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관람한 영화 아마데우스에선 살리에리가 레퀴엠을 작곡을 의뢰하고 그래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인 건 나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잖아요. 억울할 것 같은데. 예, 이 소설도 독살의 범인으로 살리에리를 의심하는 겁니까? 소설에서 주목하고 있는 독살설의 의심 인물은 안타깝게도 살리에리는 아니고요. 네. 비밀 단체인 프리메이슨의 회원 중 한 명으로 의심됩니다.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의 은밀한 의식을 노출시키는 바람에 그 벌로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라는 내용이죠. 네, 프리메이슨 어떤 조직입니까? 프리메이슨은 17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비밀 결사 단체예요. 원래는 대성당을 짓던 실제 석공들의 모임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괴테, 하이든, 조지 워싱턴도 회원인 지금도 존재하는 사교와 자선 단체입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역사도 오래된 역사지만 신비로운 의식 그리고 아주 모호한 상징들 때문에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단체이기도 하죠. 모차르트가 매우 열렬한 프리메이슨이었다는 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역사예요. 네. 더구나 아주 헌신적인 활동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던 인물이 모차르트고요. 그는 프리메이슨의 장례 음악, 작은 프리메이슨 칸타타와 같은 작품들을 작곡을 하였죠. 그렇군요. 자, 소설 제목이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입니다. 마술피리가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 마술피리가 모차르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사실 모차르트가 작곡한 마지막 오페라는 티토 황제의 자비이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모차르트의 최후의 오페라이자 그가 사망하기 2달 전에 완성한 작품이 마술피리이다 보니까 널리 알려지게 된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가 마술피리가 되었어요. 네. 마술피리는 빛의 신전의 사제인 차라스트로와 밤의 여왕이 대척하는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밤의 여왕의 딸인 파미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타미노 왕자의 모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각본을 쓴 쉬카네더라는 이 극작가 역시 프리메이슨의 일원이었고요. 차라스트로의 모델로 설정되었던 인물 역시 프리메이슨의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신과 상징들은 프리메이슨이 숭상하는 기호들을 사용을 했고요. 타미노 왕자가 치르는 시험인 침묵의 의식이나 타미노 왕자와 파미나 공주가 함께 치르는 불과 물의 시련은 프리메이슨 입단 의식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명의 시녀 그리고 지혜의 성으로 향하는 3개의 문과 같이 숫자 3은 프리메이슨이 신성시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럼 정말 프리메이슨의 비밀을 모차르트가 자신의 오페라 마술피리 속에 담았기 때문에 그를 독살을 했을까요? 너무 재밌는데요. 마술피리를 우리가 다시 찬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감상해 보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입니다. The Hell Lie Caught in My Name Herzen. 지옥의 복수가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루치아 포프가 노래하고요. 오토 콜럼페라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 소프라노 루치아 포프의 음성 오토 콜럼페라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483님 사이코패스 영화에는 살인 장면에 클래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실제 범인들이 그런 영화를 흉내내며 허세를 부리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영화 그 마약 왕에서도 네, 그렇죠. 슈베르트의 마왕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뭔가 이 극적인 분위기, 네. 살인 장면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보니까 클래식이 많이 네, 나오네요. 많이 등장하죠. 박주영님 적과의 동침 영화에서 베를리오즈의 환상경우 나올 때 소름 끼쳤어요. 7906님 모차르트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아마데우스를 5번은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꽂히게 되는 영화는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는 지금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따라하는 사람 많은데 그 흉내 네. 그 원작을 이상 뛰어넘지 못하는 것 아, 같습니다. 그쵸. 알겠습니다. 자, 모차르트만큼 말씀하신 대로 미스터리로 둘러싸인 인물, 또 파가니니를 빼놓을 수 없는데 파가니니를 파헤친 작가 누굽니까? 실제로 피아니스트였고요. 사실은 베토벤의 숨겨진 작품들을 발굴해서 널리 알리는 데 집중했던 베토벤 전문가로 알려진 스페인 출신의 작가 막시모 프라데라입니다. 그는 조셉 젤리네크라는 필명으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네. 대표적인 스릴러 소설인 베토벤 10번 교향곡을 남겼는데요. 사실 베토벤은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10번째 교향곡은 사실 스케치만 남겼잖아요. 네. 그 작품을 소재로 한 어허. 작품인 거죠. 그 외에도 그는 모차르트의 두 죽음이라는 작품도 출간을 했는데요. 조셉 젤리네크라는 필명 역시 베토벤과 크게 연관이 있는 이름입니다. 베토벤이 활동하던 당시에 베토벤과 피아노 대결을 벌였던 음악가가 있어요. 네. 근데 당연히 패배를 하였죠. 베토벤이 승리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었던 체코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가 바로 요제프 겔리네크인데요. 이 겔리네크에게서 필명을 따와서 조셉 젤리네크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죠. 와, 이 필명에서부터 이 클래식 전문가의 포스가 풀풀 풍겨지는데요. 소설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책일까요? 제목도 아주 흥미로워요. 악마의 바이올린입니다. 음,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네 라라 사발이라는 인물이 파가니니의 협주곡을 협연하는 연주의 모습으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녀는 앵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중 24번을 연주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직후 무대 뒤에서 시체로 발견이 돼요. 어, 그래서 시신의 가슴에는 악마라는 뜻의 이블리스가 피로 쓰여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명기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악기인 악마의 얼굴이 새겨진 안내의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어, 그 바이올린은 파가니니가 남긴 스트라디바리우스들 중에 하나였으며 아주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걸로 묘사되죠. 와, 야, 이야기를 듣는 내내 뭔가 확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자,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어떤 곡입니까? 난이도가 높은 곡이죠? 네, 너무 어렵죠. 네. 네, 저희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연주해야 되는 곡이고요. 네. 사실 저는 바이올린 할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비올라를 이제 복수 전공을 해서 비올라를 하러 왔더니 교수님이 비올라로 하고 나면 바이올린이 쉬워질 거다. 왜냐면 비올라가 더 어렵구나. 네, 넓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도 사실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악보를 볼 때마다 막 숨이 턱턱 막혀요. 어, 근데 파가니니가 개척하거나 고난이도로 발전시킨 아주 새롭고도 화려한 주법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율을 활로 연주하면서 왼손가락으로 그 음을 짚은 상태로 다른 음을 튕기는 왼손 피치카토 같은 주법이 대표적이에요. 마치 두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죠. 그 외에도 이제 화음을 짚는 더블 스톱이라고 하는 주법을 넘어서 이 더블 스톱으로 트리를 하는 이중 트릴 같은 굉장히 어려운 주법들이 이 작품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합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파가니니의 남겨진 초상화를 보면 외모가 좀 섬뜩하죠. 네, 그렇죠.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자신의 소설 피렌체의 밤에서 파가니니 모습을 묘사를 해요. 하이네는 1830년경에 연주회를 보고 그에 대한 느낌을 바이올린을 든 뱀파이어 라거나 아니면 저승에서 막 올라온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모습은 프랑스의 화가 들라크루아가 그린 파가니니의 초상화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매우 퀭한 얼굴에 아주 심한 매부리 코에 음산한 인상, 그리고 기형적인 손가락의 아주 무서운 악마와 같은 모습을 닮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파가니니는 평생 유전병이랑 싸우면서 네. 그 병을 자신의 장점으로 승화시킨 음악가예요. 그러니까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이라는 병에 시달렸는데 이 유전적인 희귀병은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고요. 그리고 매우 유연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젖히면 손가락 끝이 닿는. 손등까지 오. 닿는 그런 유연함을 지니고 있어서 네. 사실 악기를 연주하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된 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연주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니까 이 사람이 악마의 하수인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가진 어떻게 거죠. 보면 그 병으로 인해서 컴플렉스를 가지만 한데 그거를 장점화시켜서 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테크니션을 만든 거군요. 네, 거기에다 10시간이 넘는 매일 같은 연습이 더해졌던 거죠. 와. 요즘 공연 중인 뮤지컬에선 파가니니의 매장을 둘러싸고 종교 재판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악마와 거래했던 이유로 매장을 거부당한 건데요. 실제로도 사후에 평안한 안식이 들지 못했습니까? 네, 이 뮤지컬 저 예매했거든요. 아, 네. 예매하셨습니까? 네. 콘님이 바이올린으로 직접 연주하면서 파가니니로 연주를 하시는데 네. 사실 파가니니는 정말 악마와 거래했다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묻히지 못했어요. 매장을 달아가지 못했어요. 5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네. 그다음에 고향에서도 또 눈을 감은 니스 교회에서도 안장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하수인은 교회에 묻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방부 처리가 돼서 무려 36년간 떠돌다가 마침내 제노바 공동묘지에 안치가 되었지만 손자가 할아버지의 비밀을 풀겠다는 명목하에 또다시 파묘를 해야죠. 아, 결국 고향이 아닌 파르마에서 마지막 영원한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자, 파가니니가 쓰던 바이올린이라 바이올리니스트라면 혹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 연주한 대가가 죽음이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말 악마의 바이올린입니까? 파가니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대요. 네.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첼로까지 한 11개 정도. 근데 사실 가장 아낀 바이올린은 가르네리 델 제수의 일카노네라는 악기인데요. 아, 그래요? 네, 유언에 따라서 이 일카노네는 박물관의 유리창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전시만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파가니니가 나의 바이올린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라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악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악보나 주법에 대한 비밀도 밝히지 않았던 것은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점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신비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파가니니 바이올린을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역시 페르드모 경위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안내 연주회에 관객으로 왔으나 살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와. 그래서 그 비밀이 밝혀졌는지 여부는 책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리 소설의 결말을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겠죠? 재미없죠. 알겠습니다. 자, 음악 감상하겠습니다. 바이올린 독촉 중에서도 악명이 높은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중 24번 A단조 들려드립니다.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입니다. 율리아 피셔가 연주한 파가니니 24개 카프리스 중 24번 A단조였습니다. 권정숙님, 세상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들을 파헤치는 숨은 이야기들,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호기심 가득 안고 집중하게 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483님, 어렸을 적 파가니니를 읽었을 때 악마의 재능이란 표현을 읽었어요. 아마도 21세기의 파가니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장까지 오르는 자수성가 예술인이 됐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이 상상력 3484님 놀랐습니다. 자,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사연을 듬뿍 보내주세요. 박세연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 분은 선물 당첨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야기할 책은 필립 드레리스의 마지막 칸타타라는 소설입니다. 바흐의 죽음도 미스테리입니까? 프랑스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필립 들레리스의 책 마지막 칸타타는 사실 바흐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요. 네. 그의 악보 속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바흐가 활동하던 바로크 시대에는 대위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음악적 법칙들이 확립되어 가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토대를 완성한 인물들 중 선봉장에 있었던 인물이 바흐였습니다. 그 소설 마지막 칸타타 속에서 바흐는 음악의 봉헌이라고도 불리는 걸작 음악의 헌정 구조 속에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암호화해서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천재 음악가만이 그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고 이 비밀 암호가 몇 세기를 건너 후대까지 전달되도록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바흐가 남긴 비밀이 모차르트에게 넘어가고
베토벤, 바그너, 말러 그리고 안톤 베베른까지 전해지며 후대 음악가 작품들에게 담겨진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렇군요. 이 바흐의 음악의 수학적 구조를 연구한 논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피타고라스 음계를 사용했다고도 하는데 바흐는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했던 겁니까? 숫자 놀이를 즐겼던 것은 확실합니다. 네. 알파벳 A를 1로 한다든지 뭐 B를 2, C를 3 이런 식으로 두고서 차례로 음을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름인 바흐의 스펠링 BACH는 2, 1, 3, 8로 숫자를 바꿔가지고 그 숫자에 맞는 음인 시라도 그리고 한 옥타브 올린 라까지 해서 시라도라로 연주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숫자의 합인 14를 자신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아닙니다. 앞에서 잘, 노래를 부르니 잘 감상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 또 성경적 의미를 숫자에 대입해서 작곡하기도 하였죠. 그렇군요. 바흐가 숨겨놓은 비밀 암호가 들어있다는 음악의 헌정 어떤 곡일까요? 당시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2세는 60세가 된 노장 바흐에게 자신이 작곡한 주제 선율을 들려줘요. 네. 그리고 그 주제에 맞춰서 즉흥적인 연주를 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흐 그 자리에서 삼성부의 푸가를 연주하는데요. 이 선율이 유명한 대왕의 테마입니다. 이후 바흐는 왕이 하사한 이 대왕의 테마 선율을 토대로 육성의 푸가, 카논, 소나타 등을 작곡하는데 이 작품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음악의 헌정이죠. 그중에 탐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기악곡인 리체르 카레는 6개의 성부로 쌓아올린 바흐의 대입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복잡한 구조 속에 바흐만의 수학적이고도 종교적인 암호가 숨어져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바흐가 남긴 이 비밀 암호 이야기가 미스터리 스릴러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현대로 돌아와서요. 예. 파리의 국립고등음악원 학생들이 푸가와 대비법 졸업시험을 치르던 중에 네. 대왕의 테마를 거꾸로 뒤집은 주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중 한 학생이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왕의 테마를 넣고 작곡을 해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바흐의 실수라는 결론으로 도출을 해낸 거예요. 결론을. 그러니까 정말 바흐가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이런 고민에 빠진 이 학생은 이것이 바흐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실수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비밀을 파헤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 개안에게 살해를 당했죠. 세상에. 친구가 밝히려다 묻혀버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주인공인 레티시아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바흐를 시작하여 모차르트 그리고 베베른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쫓는 여정을 그립니다. 와, 근데 이렇게 되면 모차르트의 죽음에 새로운 설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바흐가 남긴 비밀 암호를 풀어서 모차르트가 죽었다. 이런 스토리를 엮어낸 작가 대단한데요. 네. 저자인 필립 들레리스는 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대를 다니면서 동시에 음악원에서 음악사와 작곡을 공부한 아주 능력자예요. 이분도 엔잡러죠. 네. 음악사를 꿰뚫는 통찰력과 전문적인 음악적 소양을 책에서 발휘하였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워요. 그가 남긴 작품이 이 책 한 권이라는 것이 너무 아쉽고요. 정말 저를 비롯한 수많은 독자들이 그의 다음 작품을 한 2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번 주말에 서점에 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악의 헌정을 배경음악으로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책에 더 깊이 빠질 수 있겠죠. 타티아나 니콜라예바의 피아노 연주를 추천합니다. 바흐,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으로 1079중 6성, 리체르 카레입니다. 바흐의 음악의 헌정 중 6성, 리체르 카레 발췌로 들었습니다. 타티아나 니콜라예바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자, 김민혜님, 와 엄청난 스토리예요. 정클클에서 리차르 카르를 듣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박지영님, 책을 고를 때 클래식을 기준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설명 때문에 책도 찾아보고 음악도 주의 깊게 들어봐야겠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아주 성공한 것 같은데요. 이런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어요. 박지영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접근해서 책과 음악을 동시에 섭렵해 주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줄 책이 남았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은 사실 미스테리 소설이나 뭐 추리 소설이 아닌 가장 뛰어난 SF 소설에 주어지는 네뷸러상을 수상한 작가 엘리자베스 문의 대표작인 어둠의 속도라는 작품입니다. SF 소설이면 미래 사회가 배경일 텐데 어떤 줄거리일까요? 소설은 자폐 스펙트럼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 주인공인 루는 이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태어나서 치료를 받지 못한 마지막 세대의 인물이죠. 하나의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던 루는 한 대기업의 특수분과에서 일을 합니다. 루는 반복되는 일상의 패턴 속에서 안정을 찾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정상화 수술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루에게 수술을 강요합니다. 작가는 자폐 스펙트럼이 없이도 나는 나일까?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루라는 한 특별한 인물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주인공 루가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경우에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루에게 음악적인 그렇습니까? 능력은 없고요. 네. 루는 어떤 현상에서 네. 아주 패턴을 발견해내는 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루의 취미가 펜싱이거든요. 근데 네. 펜싱에서는 상대의 움직임에서 패턴을 읽어내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루는 수준급의 펜싱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 속의 사물과 상황까지도 패턴으로 이해하는 루에게 형식이 잘 갖춰져 있는 클래식 음악은 마음을 안정시켜주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루를 진정시키는 건 역시 클래식 음악들입니다. 그리고 펜싱 경기를 할 때 루가 떠올리는 음악이고 그녀가 평온함을 갖는데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음악이 바로 카르멘입니다. BJ 카르멘. 네. 펜싱과 카르멘. 신선합니다. 또 왠지 잘 어울리는데요. 열정, 에너지, 짧은 순간에 모든 걸 쏟아붓고 이렇게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BJ 오페라 카르멘의 음악을 들어볼 차례입니까? 책에 나오는 카르멘은 비제 오페라 카르멘을 토대로 에르네스트 기로가 정리한 카르멘 모음곡입니다. 에르네스트 귀로.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에르네스트 기로는 비제의 친구였어요. 네. 그 비제가 카르멘이 초연되고 석 달 뒤에 제대로 된 성공도 보지 못하고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 카르멘이 가장 유명한 오페라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 성공을 직접 느끼지도 못하고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게 안타까웠던 에르네스트 기로는 오페라를 관현악 모음곡으로 편곡을 해요. 그래서 각각 6곡으로 구성된 카르멘 모음곡 1번 그리고 2번을 완성하죠. 그리고 비제의 아르르의 여인 역시 관현악 모음곡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두 번째 관현악 모음곡의 편곡도 기로가 담당하였습니다. 와, 자신의 곡을 작곡하기에도 시간이 바빴을 텐데 친구의 작품이 묻히는 게 안타까워서 편곡을 해준 거 아닙니까? BJ에게는 거의 뭐 은인 아닙니까? 사실 기로는 뭐 도깨비, 카니발, 피콜리노와 같은 오페라를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자신의 명성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작곡한 작품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동료들의 미완성 작품을 완성하는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어쩌면 좀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제 카르멘뿐만 아니라 캉캉으로 유명한 작곡가 오펜바흐의 미완성 유작 오페라가 바로 호프만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 작품 역시 기로가 완성을 하였어요. 또 꽃의 이중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오페라 라크메와 발레 코펠리아를 작곡한 작곡가 레오 들리브 역시 유작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작인 오페라 카시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기로는 역시나 들리브의 친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오케스트라 편곡 작업을 맡게 됩니다.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기로 역시 이 작업을 다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유. 그렇게 에르네스트 기로라는 이름은 사실 자신의 이름보다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 덕분에 기로의 이 철학도 알게 되고 놀랐습니다. 자, 다시요. 카르멘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라사테의 카르멘 한상곡, 호로비츠의 카르멘 변주곡, 발레 음악, 카르멘 모음곡도 있습니다. 에르네스트 기로의 카르멘 모음곡은 어떻게 다를지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클래식 살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쉬운데요. 오늘 너무 아쉽죠. 너무 네. 재밌는 소재여서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